자, 인도를 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12월까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부처님 생애랑 관련돼서. 그래서 책을 안 갖고 왔네, 이 사람들이. 책 있어야 돼. 없으면 면박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탄생하시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얘기 있어요. 야, 인생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그게 뭐냐면 부처님 탄생하실 때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한 100여 종류를 받고 제가 쓴 거는 요거 하나지만 다른 쪽에서 또 정리를 좀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개략적인 거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적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양 많은 거는 60권으로 된 불본행직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처님 생애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초기에 교화하는 데까지는 엄청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쯤에는 엄청 자세하게 나오고, 중간쯤에는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뒤쯤부터 생애가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의 생애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제 생애를 궁금해하겠어요? 이게 궁금해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교조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보 전달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지식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것이 효율적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애가 궁금하다. 그러면 교조화되는 거예요. 점점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돌에 대해서 생애를 막 애가 생일을 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종교화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환갑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건 노망입니다. 그건 정신을 못 차리는 거고. 그런 분들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의외로 많아요. 그게 예전에는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지면서, 가족주의라는 틀이 정해지면서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게 딱 사회적인 틀 안에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화되면서 그게 다 분리됐어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면 돼.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자기 권리 주장을 강하게 하는 때가 언제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 독립경제력을 가진 시점부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는 맞벌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 여건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종속돼 있었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된 거고, 물론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은 경제력도 없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 그거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 변화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어른들 하면 어른들은 자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안 그러면 공유 가치로 만들어 버리고 당신이 거기에서 부양되는 가치라면, 지금은 끝까지 자기 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리고 그 전 세대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만 돼도 그걸 분할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안 주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들까지는 줄 만큼은 주려고 노력하고 내 거는 좀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분 세대는 아마 제 생각이 안 틀리면 거의 안 줄 쪽으로 갈 겁니다. 안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또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그보다 조금 더 앞 세대들은 거의 자식에게 다 주고 가는 세대, 그리고 거기에 의탁하는 세대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대는 이제 좀 가르는 세대고, 여기까지는 주고 여기는 내 몫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세대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세대는 이제 거의 안 주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뭐 환경 정도를 만들어줬으면 됐지. 그 나머지는 네가 어느 정도. 물론 뭐 그건 편차가 있는 거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돈 많으면 주면 좋지 뭐. 그렇잖아. 돈 많으면 주면 되는 거고 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자기 몫이라고 하는 거를 어른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몫에 대해서 쓰는 거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전에는 공유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자식들하고도 공유하고 이러니까 눈치를 좀 봤어야 됐고 지금은 뭐 내가 내 팔 흔드는데 네가 어쩔 거야. 내가 이명웅한테 주든지 뭐 BTS한테 주든지 네가 어쩔 건데를 시전하는 거지. 네가 나한테 돈 줬냐? 근데 뭘 나대?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죠, 지금. 그렇게 다 이해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 경제력이, 그러니까 이명훈 같은 분이 굉장히 대단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콘서트 외에는 나오지도 않잖아. 그래도 뭐 충분하죠. 야,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죠. 거기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봐야 소용없어. 걔네들은 그냥 뭐 CD나 사고 있는 거고 그거 몇 개 사는 거보다 목돈 들어오는 게 낫지. 누가 집 팔아서 준다던데? 어유, 부럽고요. 부럽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내 모가지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쁨이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슬픈 거는 짝사랑이지. 짝사랑이지. 그거지. 일곱 난장이지 자기는. 그리고 백설공주는 딴 놈한테 홀라당 가죠. 장애인 착취의 전형적 스토리.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희망 고분을 계속하면서 장애인들을 착취하고 결국은 왕자한테 가더라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현대의 어떤 그 아주 안 좋은 행태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전통 이야기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얼굴 하나로 그래서 좀 슬픈 사연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교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신도 어딘가에 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나이를 먹으면 어떤 것이 보람된 것이냐. 그래서 보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 이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입니다. 그 행위. 그 다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 그게 이제 하나는 행위, 업이라는 단어가 자꾸 안 좋게 쓰여서 제가 그냥 행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 고정관념 뭐 이런 게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들.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요거하고 공덕이 가지고 갑니다. 공덕, 공덕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명웅 씨한테 주는 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조금 서글프죠. 그리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뭐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주면 진짜 공덕비를 세워줄 건데 그 정도 경제력으로 확 올라간 사람한테는 집 팔아서 줘야 그런가? 이런 정도로 한두 번 보고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겠. 몰라. 그 뭐 굉장히 감동할 수도 있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거 있었어요. 누가 동대에다가 뭐 어떤 노보살님이 평생 모은 거를 뭐 몇십억을 뭐 기부를 했다더라.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아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쓰면서 사실은 보람을 만들어 가야지. 자기는 죽 짜고 아꼈다 죽을 때가 되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너무 아끼면 줄 사람도 없어. 이미 다 끊겼어. 주변이 황폐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에라이 학교에 뭐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 마지막 좋은 회항으로 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왜 그거를 나눠서 하고 사람을 키우고 싶으면 키우는 쪽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옆에서 보면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 분들 말고 막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폐지 주어서 뭐 몇 억을 모아서 뭘 했어요. 못 써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한테도 못 쓰고 주변한테도 못 쓰고 계속 그냥 평생 인색으로 삽니다. 평생 짠으로 살다가 나중에 남으니까 어떡하지? 줄 사람도 없어.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그러니까 그냥 좋은 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를 믿으면 뭐 불교 학교니까 거기 장학금이라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쾌척하고 가는 거고, 뭐 기독교를 믿으면 또 그런 쪽에 할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안 그러면 그것도 있는데 간병인과 관련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간병인.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 재산이 있는데 내 애들은 잘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간병인이 또 지극정성으로 또 잘해주고 성의껏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간병인으로 또 쏴버립니다. 근데 슬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슬프다라고. 자기가 판단 능력이 있고 주고 싶은 정도 선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지. 몰빵으로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될까? 습관이 될까? 그냥 한 방짜리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공덕의 갑옷은 생을 넘어서 가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 행위를 좋은 행위를 하면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꿈을 꿀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꿈속에서 외국어 못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문 잠겨 있으면 못 나가요.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런 게 이런. 그래서 공덕이 있으면 좀 좋은 꿈을 꿔주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조건이 되는 거고, 행위는 습관이고 어떤 자기가 길들여 놓은 버릇.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왜 한국말을 하게 됐는가? 인간에게는 모든 언어 카드가 다 들어있다니까.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된 거죠. 그리고 모국어는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모든 모국어는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등에서 한 2년 자다가 일어나면 모국어가 시작되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거를 뭘 문법을 배우고 뭘 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이 그냥 쓰는 거죠. 누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네가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장력도 없고 그 얘기 진짜 무지하게 많이 들었던 거야 진짜 살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문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용 중심의 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다른 얘기 언뜻 봐서 잘 안 찾아지는 얘기를 찾아서 쓰는 거를 주로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제가 국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국어 능력이 떨어져. 근데 사람들이 더 앞거는 뭐냐면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글을 잘 쓴다고 글 쓰는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와, 나 진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글 쓰는 패턴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다면 지금은 글 쓰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색깔 있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 쓰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근데 우리는 뭐 글 잘 쓰고 이런 데는 뭐 별거는 없어요. 그런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대해서도 별로 사실은 자부심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 못한다고 욕도 되게 많이 먹었고
국어도 못했고 뭐 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행위들의 쌓임이고 그 중에서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걸을 수밖에 없고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말만 계속 했기 때문에 행위가 쌓인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는 하지 못해요. 그렇게 꿈속에서 계속 되는 거. 단 그 꿈이 좋은 꿈, 나쁜 꿈 상하로 결정하는 건 공덕의 결정이에요. 공덕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유유상종으로 이게 틀이 짜지는 거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그거 있어요. 그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당신의 위치를 보고 싶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봐라. 그게 당신의 위치다.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형편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고 형편이 좋은 아파트도 있어. 그게 내 삶의 높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공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러면 그거를 꼭 거기에 구속돼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뭐 아이돌들이나 뭐 전지현 뭐 230억짜리에 살아요. 뭐 그죠?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 전지현 씨 같은 사람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노동의 가치로 번 돈이거든요. 물론 뭐 투자도 하고 했지만 불법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노력한 거하고 정당한 투자로 번 돈은 오케이요. 그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뭐 주가 조작을 하고 뭘 어떻게 뭘 기업 같은 거 막 부풀려다가 팔아먹고 튀고 뭐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는 거는 아니잖아. 예. 그래서 제일 땀 흘려서 돈 버는 사람은 운동선수고 진짜 땀의 결과로 벌지. 결과로 버는 거고. 그렇게 연기하거나 뭐 노래하시는 분들도 보통뿐 아니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일반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비율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정당한 가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것들이 공덕이 쌓이면 그게 이제 방어막을 형성해내요. 방어막을 형성해서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저 마일리지가 떨어지면. 그래서 불교는 복진 타락이라고 복이 다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그 보람에 대한 가치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하면서 보람에 대한 가치. 예, 보람. 그리고 그 보람들이 대부분 공덕으로 돌아갑니다. 공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늘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코인이나 하고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잃어봐야 다시 금방 일어나면 돼. 정 없는 사람들은 그 1, 2천 투자해도 괜찮아. 날려도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자금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쫙 비율을 맞춰. 그래서 금 몇 프로, 지금 같으면 금 몇 프로, 코인 몇 프로,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달러 몇 프로, 이래갖고 쫙 맞춰. 그래서 평균 수익률 7%, 10%, 15%,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만 계속 맞춰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위험 자산을, 위험률을 분배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성공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이제 보람적인 부분, 그리고 그 전에 보람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게 공부, 답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노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막 머리 터지는 공부가 아니고 유희의 공부라는 개념을 저는 얘기하거든요. 유희의 공부. 놀려고 하는 공부. 그러니까 취미로서의 공부. 취미로서의 공부.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공덕이 많고 이게 이제 베풀어 준 게 많으면 뭐가 되느냐? 부처님도 제가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60권 불본행지경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제가 부처님과 관련된 책을 한 100종류 이상 봤어요.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옛날에는 그냥 새로 나오면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뭐 번역본들 다 보고 그냥 심심하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사람이고 스님들 그거 강조를 안 합니다. 스님들은 깨닫는 거를 강조를 해. 근데 그게 전도된 거예요. 부처님 생애를 잘 알아야 내가 세우는 깨달음의 목적이 뭔지가 투명해져. 근데 부처님 생애를 모르면 목적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목적이 불투명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벌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불리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국 사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보세를 하면서 70년대 그 거지 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70년대 초중반 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급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때 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때 다 봤었던 상황이잖아요. 진짜 뭐 먹을 거 없었지 뭐. 그리고 직장이 있어 뭐가 있어. 남자들 그냥 논팽이야 다. 그 시절에 한 7, 80%는 논팽이야. 그리고 동네에서 누구 한 명 취직해서 그 집 아들내미 회사 댕긴다더라. 근데 그 회사가 알고 보면 공장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번듯한 기업도 아니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 월급 받으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하나 사주면 고맙지. 그런 거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분명한 게 좋고 목적 참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야 사실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보세로 해서 우리가 경제력이 올라온 뒤에 우리는 왜 표류하고 있는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됐고 지금은 고기를 안 먹는 세대지 고기가 없는 세대는 아니거든. 그때는 고기가 없는 세대였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불행해요. 그때 진짜 지지리도 못 살고 온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도 그때는 행복했어. 사실은 뭔가 끈끈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또 폭력이 난무하던 김두한의 시절이었어. 별것도 아닌 걸로 두드려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막 지금같이 막 기분이 나쁘고 뭐 어떻게 되느냐? 두드려 맞고 머리만 돌리면 또 잘 지내요.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훨씬 안정되고 좋은 조건들이 갖춰졌지만 행복 만족도는 그때보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조사에서도 별로 안 좋게 나.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행복도가 떨어진다. 북한 꽃제비들 그 거지들 아닙니까? 야, 그래도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비교가 너무 쉬워가지고 박탈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그 목적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조금 안 좋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본이 있는 나라였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는데 그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됐을 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바깥 어른들이 굉장히 좀 불행한 게 돈만 벌 줄 알지 제대로 쓸지도 모르고 놀지도 모르고 기껏 논다라고 했었던 게 술 먹고 개 돼 가지고 약간 굴러댕기고 이게 노는 거에 전부고 연세 드시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개가 뭐 계속 개가 늙은 개 뭐 누가 아무도 안 놀아줘. 불쌍해.
불쌍해. 그렇다고 뭐 경제력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쓸데없이 가오 잡으려고 개뿔도 없으면서 내가 뭘 아는데 알긴 개뿔이 뭘 알아. 어, 지금 뭐 그런 시절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놀 줄 모르는 그래서 노는 것도 배워야 돼요. 노는 것도 배워야 되고 보람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고시도 배워야 돼. 제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배움의 가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 있는데 형편이 좋다고 꼭 그걸 하는 건 아니더라. 형편이 좋아도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형편이 안 좋아도 할 만큼 하시는 분들은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달라요. 그리고 작은 걸로도 인색한 사람은 되게 인색해요.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약간 이렇게 가난한 애들 막 붙고 이러면 그 눈빛을 보면 그게 달라져요. 눈빛을 보면 뭐라도 주고 싶은데 별로 줄 게 없어. 왜냐면 작은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 눈빛도 있는가 하면 걔네들이 다가오는 게 싫은 거야.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못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그 차이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아니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초콜릿 기분이 하던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즐겁게 같이 맞춰줄 수도 있는데 안 줘도 돼요. 그냥 같이 얘네들은 그리고 걔네들도 뭘 얻으려고 가는 건 아니야. 그냥 찔러보는 거야.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콜릿 기분이 할 때도 똑같았을 걸.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딱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부처님과 관련해서 제가 그 불본행지경 60권짜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 깊었던 거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태어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그래서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딱 나오시면 얘네들이 기본 깔려 있는 거야. 나한테 받아 먹은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한번 딱 손만 대기만 하면 말만 하면 이게 봉성환의 연정이에 손대면 탁 하고 터진다고. 봉성환의 연정. 딱 손만 대면 바로. 아유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왕들이 그냥 탁 되면 바로 와가지고 뭐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탁. 나는 참, 그 할매들 코 묻은 코 묻은 돈 한 푼 빨아내려고 내가 참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아유 왕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공덕이 있는 거고 전생에 당신이 베풀어 준 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전생에 있는 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끼리 같은 생산 라인에 걸린 형제끼리 그게 소나타 라인인데 왜 서로 다른 기종이 나오느냐. 그거는 뭔가 부모 말고 또 다른 업이라고 하는 외부적 진료가 존재하는 거, 외부적 영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1,000원 어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인간 간의 그 연결 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렇게 만나보시면 몇 번 안 만나는데 좀 편한 사람이 있고 계속 만나는데도 별로 잘 안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니야. 제일 인간관계가 좋은 건 뭐냐면 서로 만만한 관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베프가 되는 거야. 서로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돈을 꿔봐. 돈을 꿔봐. 돈을 꿀 때 이유를 안 물어보면 제일 친한 겁니다. 나 돈 좀 꿔줘. 이랬을 때 얼마면 되겠니를 하면 그러니까 뭐 왜 그런데 언제 갚을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덜 친한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물론 뭐 큰 돈은 안 되죠. 큰 돈 얘기하면 갈라지죠 갑자기. 어, 갑자기 갈라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돈 꿔보면 알아요. 돈 꿔보면. 돈 꿔보면 알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꿔봐. 그러면 한 번씩 솎아내고 좋아요. 인생이 뭐 내 편인 줄 알았던 놈들 한 번 솎아내고. 근데 솎아내려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 만들기.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갈 거냐. 그게 제일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해야 되는 일, 그다음 연세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60에서 100세까지 무지하게 길다. 40년 동안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건가? 걔랑 걔랑 살아도 돼요. 그때는 이제 개언어 배워야 돼. 개언어. 개언어 학습해야 돼. 개통령한테 그 개언어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사람끼리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꼭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랄 필요는 없어. 잘 안 해주고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나를 활성화시켜주는 사람이 내 전투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조조가 발전한 게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있어서 조조가 발전하는 거거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태평하기를 바라지 마. 명나라 만력제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조정이 안 나간대 몇십 년 동안 회의를 안 해. 이놈이 황제인데. 근데 대진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주변에 강국이 하나도 없어. 정사를 안 해. 그러더니 갑자기 정사했잖아. 정치했잖아 한번. 갑자기 나와서 이 미친놈이. 그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임진왜란 참전. 아유 참 바보 같은 놈. 명나라 먼저 망했잖아. 명나라 먼저 망했잖아 우리보다. 꿈 하나 꾸고 와가지고 선조랑 자기가 무슨 뭐 도원결의를 했었다는 둥 뭐 헛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뭐 그러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둥 뭐 이런 미친 소리 해가지고 나라 망했죠. 그때 걔네가 도와주는 바람에 지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한 거예요. 그때 안 도와줬으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조선을 넘어선 또 다른 나라가 나오면서 우리가 좀 편했을 건데 오지랖이죠 오지랖.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쫙 전생에 당신에게 은혜를 받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쫙 배치되면서 일이 쉬워져.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얌통머리 어깨 그 하나씩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는데 거기서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조용히 있으면서 결정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만 신중하면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하자 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 다음 주까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깨진다 진짜. 그게 이제 깰라고 저거 놈이 작전 쓰면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걸리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배치가 돼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어디로 태어날까를 봤대. 이렇게. 그래서 왕잣집으로. 아유 참 좋겠다. 좋겠다. 그래서 왕잣집으로 태어나서 근데 좀 큰 왕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를 애석하게도 좀 거지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몰라 좀 큰 나라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 막판에 뭐 선택을 잘못했나 당신이. 근데 요 집에 태어나야 당신이 출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괜찮았대.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 당시 인도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는 한계 속에 있었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거든. 시장의 변화. 지금도 우리가 변화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상황에서의 변화를 보면 뭐가 있냐면 제일 큰 변화는 오일 쇼크 있었고요.
IMF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있었고요.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있었죠. 어, 어, 이게 이열보살님은 그 대한제국 있었던 거 아니야? 대한제국. 그런 큰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도 지금 AI라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모르겠어요. 그쪽이 올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정도 빠를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설레발치는 놈들이 있거든. 마치 자기가 뭐나 하는 것처럼. 근데 되돌이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밀물같이 전국을 다 덮는 듯 하더니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전기차 한다고 계속 하더니 전기차 안 팔린다고 현대에서 이거를 다 축소시켰죠. 아니 맞잖아. 아직 아닌갑다. 오기는 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개벼를 한 거고. 아니 맞잖아. 그런 식으로 AI도 또 몰라요. 지금 뭐 아니 그쪽으로 안 간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당장이면 지금이라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비싸도 사야지. 지금 당장이면. 근데 여러분이 사면 한 10년 뒤에 온다니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닷컴 버블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안 왔느냐? 결과적으로는 온 거예요. 단 그때가 아니었지. 예, 그때가 아니었지.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이야기, 그다음에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인생 모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지금 변화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60에서 100까지를 사시면서도 독립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화두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 저는 여기에 굉장히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미래는 됐고요. 뭐 젊은 애들이 뭐 절에 오네 안 오네. 뭐 몰라. 어차피 뭐 나랑 같이 갈 세대는 이쪽. 그거 알아서 뭐해? 그거 알아서 뭐해? 나는 여기 맞추면 되는데. 바보들. 아이고. 그게 기후지, 기후.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태양이 식는다니까. 태양이 식는다니까. 아니야, 100% 식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100% 식어. 근데 그거 식을까봐 걱정. 미친놈 씨. 그래서 월정사 교우장스님 그런 말씀하시더라. 불교 인구가 축소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스님 때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렇게 되면 뭐 그때 가서 또 누군가 나오겠지. 그걸 뭘 걱정을 해. 그리고 걱정한다고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세상의 변동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특이하게 튀어. 몇 년 전에 코로나 올 줄 알았고 몇 년 전에 인공지능 올 줄 알았고 이거 누가 알았어. 근데 막 튀는데 쫙쫙 이렇게 그냥 조금 튀는 게 아니고 쭉쭉 밀리거든. 이런 상황에서 예측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철학을 제시하냐면 그 모든 각각의 변화를 수용해라라고 하는 쪽으로 철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원칙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구현해보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변화가 그대로 정이 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균질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변화 그 자체가 정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철학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노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걸 이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 종교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얘기를 하면 종교인. 밑도 끝도 없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종교인이야. 그리고 이제 공부한 사람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의 당위성을 앞에 문헌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어디서든 찾아냅니다. 다 뒤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끄집어내서 이게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찾다 보면 별로 게 다 나와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창고지 창고. 창고에서 뭘 털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을 가지고 얘기를 새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부처님 같은 경우가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는 한계에 봉착했고, 그 당시 도시국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얘기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사문이라 그래요. 슈라마나. 이래서 신흥 종교가 신흥 사상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맑혀주는 사람. 어떻게 목욕탕의 느낌? 그래서 떼벗겨주는 사람. 이런 유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정은 바라문이고 반은 사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 둘을 잘 이렇게 맞출 수만 있으면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주의죠. 이것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문들의 특징은 저게 없어. 신분제에 대해서는 부정. 신분제 부정. 이쪽은 신분제 옹호. 그래서 그리고 이쪽은 자본 옹호. 불교가 굉장히 자본적입니다. 자본 옹호. 이쪽은 전통적인 쪽은 뭐냐면 혈통, 신분 옹호. 자본이냐 신분이냐. 양반전 생각하시면 돼요. 양반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지금은 자본이 신분이에요. 현대사회는 자본이 신분이에요. 아니 그렇잖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 정주영 회장님 집안에 가풍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며느리들 다 모으고 뭔 가풍이야. 초등학교 나온 분이 뭔 가풍. 아니 뼈대 있는 집안이 초등학교 나와. 아니 뭔 가풍이 뭐가 있겠어. 가풍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세운 원칙이지. 정주영 회장님이 세우신 원칙이지. 당신이 부지런하고 이렇게 일중독 대부분 창업주들은 일중독자거든.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원칙을 세운 것뿐이지 뭔 가풍이요. 그게 가풍 있는 집이면 사업 못했을걸. 전통적인 양반집이면 사업 못해. 땅으로 농사 짓고 있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새로운 시대적인 요청 구조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시는 거고, 그때 쩔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당신이 가졌던 지위, 부처님의 지위는 뭐냐면 왕자잖아. 왕자고 왕위 계승설 1위자입니다. 거기에 만족해서 왕이 되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으면 편안하게 사신 분이 됐을 거고 이름업객한 거고, 거기에서 내가 가진 것을, 위대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 온 뒤에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린 뒤에 오도록 하는 사람. 그거는 혁명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행을 포기하실 때도 그렇고 이걸 보면 다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야 내가. 그러면 이게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알아봐. 그래서 어느 정도 견적이 딱 떨어지면, 그래서 반승낙 이상 돼서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사표를 내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데 부처님의 특징은 뭐냐면 때려치고 다음을 찾아. 이게 뭐 아니면 돕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힘이 있어. 하지만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억장 힘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상의도 없이 사표 냈어. 여보 왜? 이랬더니 난 적성이 안 맞아. 난 새로운 걸 해서 사업할 거야.
그러면 씨 사업하고 난 뒤에 결혼하지. 썩을 놈 새끼. 결혼하고 나서 사업한다고 지랄이야. 씨. 누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때 이제 현명한 부인은 그렇게 행동을 하죠. 이미 된 게 확실한 것 같으면 너를 믿는다. 이미 만회할 수 없다니까. 가서 물르고 와봐. 뭐 아유 그러면 싸움만 나. 뭐 이미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놓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탄생은 어디서 하냐면 룬빈입니다. 그 40쪽에 보시면 룬빈이. 예. 부처님 탄생지는 룬빈이.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좀 유치한 얘기긴 한데, 여기는 안 지워지네? 이 현재 쪽만 지워져서 그렇구나. 룬빈이 탄생. 그 다음에 깨달음은 붓다가야. 그 다음에 첫설법은 바라나시.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는 쿠시나가르. 이게 탄생.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첫설법. 그 다음에 이게 열반이거든요. 열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리고 이거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룬빈이 빌어서 났다. 빌어서 났다. 빌어서 난 자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붓다가야 부처님으로 갔다. 부처님으로 갔다. 이런 유치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암기하게 하려고 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라나시, 제자들이 바라는 게 있구만. 뭔가 기원, 뭐 바람이 있어. 쿠시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까먹어요. 이게 인도말이 영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팔자련이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 외운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빌어서 난 자식, 그 다음에 부처님으로 갔다. 부처님으로 갔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라서, 바라는 게 첫설법. 그 다음에 쿠시나가 나가. 경기 끝,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룬빈이에서 탄생하시는 거고,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41쪽에 나와요. 그 젊은 날의 제 사진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도 저 털모자를 쓰고, 그때 저 털모자에 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노스님이 계셨는데, 눈썹까지 흰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늦게 출가해가지고 자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님인 거야. 조계종 스님인데 늦게 출가한 거야.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코바늘로 정성스럽게 털모자를, 이렇게 앙고라 털모자를 씌워줬어. 써보라고. 근데 눈썹도 하얗고 머리도 하얀데 앙고라 하얀 털모자를 쓰니까 사람이 야, 눈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서 썼었던, 그게 제가 앙고라 모자를 쓰게 된,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다 이렇게 감탄을 해요. 제가 그 모자를 쓰면, 그런 모자를 쓰면. 야, 그거 가려운데 어떻게 쓰냐? 이러는데, 제가 또 무디입니다, 생각보다. 앙고라 털모자, 이런 거, 털목도리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가려워해요, 사람들. 괜찮아요. 그럼 앙고라 토끼는 뭐 어떻게 살겠냐,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탄생하신 곳. 원래는 왕궁에서 이렇게 뭐 잉태가 왕궁에서 됐겠지.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는 정반왕. 그 당시에 쌀 농사가 초창기여서 쌀이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지금도 밀, 쌀, 옥수수가 3대 곡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옥수수는 인간이 먹는 것보다 사료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쌀하고 밀팀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고 쌀은
저거예요. 저 수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강수량이 어느 정도 돼야 돼. 음.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냥 뭐 시간 조금 쓰고 해볼게. 밀은 집단 노동이 필요가 없어요. 쌀은 집단 노동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내기 하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동시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쌀농사 문화권의 특징이 집단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고, 밀은 그렇게까지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유목하고 밀농사 지역권이 개인주의 쪽으로 갑니다. 개인주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강우량 차이예요. 강우량 차이. 그러니까 쌀은 강우량이 부족한 데서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햇반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데, 그 밥 처음에 있을 때는 거친 그런 거 먹다가 밥 먹으면 참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얘기 있었는데, 예, 밥맛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밥맛. 그거 아니고 햇살로 밥을 잘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밥맛이라는 게 있었어. 처음 도정한 이렇게 딱 쌀로 하면 그런 밥맛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잘 못 느끼겠고, 아무튼 정반항, 백반항, 백반항, 곡반항, 감노반항이거든. 감노반항 전체가 다 이게 밥반자예요. 햇반. 예. 그래서 쌀농사 중심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되게 자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은 제대로 못 먹을 때 우리 집은 하인까지도 고기 반찬에 쌀밥을 줬다. 이러면서 또 아유, 되게 웃겨요. 당신도 틈만 나면 약간 있어 보이는. 아이고, 나 중학교 때 몽블랑 썼었어. 중학교 때 몽블랑. 그때 그거 살라고 우리 아버지 좀 훔쳤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해가지고 돈을 간수를 잘 못했었어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빼도 잘 모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그때 몽블랑이 파카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파카를 끝까지 쓰고 몽블랑은 얼마 안 쓰고, 에이 이거 누가 쓰냐 이러면서, 내가 누구 줬나 뭐 이렇게 했었어요. 만년필을.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그때는 그 파카라는 게 무지하게 대단한 건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구찌가 유행할 때 구찌가 에르메스보다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뭔 소리? 이렇게 될 거를 내가 그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필기도구는 파카지, 몽블랑을 아무도 몰랐어. 몽블랑 잘 몰랐어. 펠리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가 또 제가 특징이, 공부를 못 하는데 또 그게 있으면 공부가 될 것 같아. 막 그런 막 공부가 되고 막 영어 단어가 외워지고 막 이럴 것 같아. 그것만 가지면 돼. 신물이야, 신물. 이게 막 영물이어가지고 내가 도력은 떨어지는데 그것만 가지면 막 다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 쓸모없죠. 나 그때 금촉 썼었어. 금촉 썼었어. 되게 좋은 거 썼어. 그래갖고 체육 시간에도 갖고 나가고 그랬었어. 애들이 훔쳐가서. 진짜 다 훔쳐간다 그 시절에. 체육 시간에 들고 다녀야 돼. 체육을 못해, 체육을. 만년필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어가지고 체육을 못해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아무튼 밥 이런 거, 그래서 당신이 맨날 카시산 비단옷 아니면 안 입고, 우리 집 하인들에게는 고기 반찬에 쌀밥을 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쩌리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이상 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나는 세 채의 집이 있었다. 그게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춘추 이래 가지고 집세 어떻게 보면 세 개였었다. 집이 세 개였었다. 음. 한 개도 옳은 거 없는 수도 있어요. 세 개가 한 개도 옳은 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렇거든. 내가 어떻게 보면 집이 다섯 채다. 월정사도 있고 여기 필동도 있고 대전도 있고 울산도 있고 그 다음에 승가대도 있고 옳은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합쳐봐야 씨 옳은 거 한 개가 안 돼.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합쳐도 하나 값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아유 하나로 하면 잘할 건데 야 안 돼서 안 돼서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유 참 부처님도 세 채 있다는 게 옳고는 내가 하나도 없고 지방 도시에 안 팔리는 아파트 세 개였을 수도 있어. 어,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당신께서 하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룸비니에서 탄생하시는 거는 왕궁에서 잉태가 됐지만 당신 어머니 나라에 가서 어머니가 콜리국의 공주예요. 다 정략 결혼이니까 뭐 정략 결혼을 옛날에는 그냥 받아들여요. 귀족들은 다. 왜? 마음에 안 들면 첩두면 되니까. 첩두면 돼. 여자는 팔자죠. 그래서 여자도 바람을 많이 펴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 왕실의 DNA를 조사해 봤더니 하나도 연결이 안 되더라. 나왔죠. 아니야 그거 다 밝혀진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아니야. 끊임없이 다른 피가 들어왔더라. 왕가의 순수 혈통 일본도 한번 조사해 보면 될 건데. 그러면 진짜 그 피가 내려오는지 한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걸 막으려고 끊임없이 이거를 족쇄를 채워놨었죠. 계속. 그런데 또 그걸 또 뚫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고 몰라. 영국 왕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굉장히 재밌었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야 이게 참 자유로웠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일본도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일본도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나라인 콜리국 쪽으로 가서 그 콜리국 쪽에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요번에 아마 인도 갔을 때는 안 갈 건데 그 랑그람 탑이라고 있습니다. 랑그람 탑이라고. 아니 제가 옛날에 가봤어요. 여기 사진에 있을란가 모르겠다. 잠깐 한 번만 볼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거를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기억 못하죠. 제가 전에 들은 그 충격적인 말 있잖아. 누가 뭐 논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잘 모른다고 귀찮기도 하고 아유 모른다고 했더니 네 논문에서 나온 얘긴데 이러면서 어쩌라고 뭐 귀찮은데 귀찮아 랑그람 탑이 없네. 랑그람 탑이라고 그 되게 재밌는 언덕같이 생긴 탑인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탑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쇼카 왕이 근본 8탑을 다 열으려고 할 때 그 탑은 못 건드렸어요.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이 워낙 반발을 심하게 해서 야 이거 재밌다 야. 91페이지 봐봐. 91페이지에 그 스님 사진 되게 멋있는데 어렸을 때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약간 깜상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깜상과였었는데 제가 원래 되게 말랐었어요. 다섯 번째 박사 논문 쓰면 살쪘다니까.
음. 그래서 살쪘더니 사람들이 약간 부해 보인다고. 빈상이었는데 내가 빈상. 살찐 뒤부터 약간 팔자가 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늦게 피가지고 피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숨만 차. 숨만 차. 어. 랑그람이 그 콜리족에서 모신 금문팔탑 중에 하나입니다. 콜리족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외가 쪽에서 모신 피프리하와 탑이 피프리하와가 석가족이 모신 탑이고 여기는 갑니다. 석가족이 모신 탑이고 왜 궁금해서 제가 탑 중앙에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못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면 막 두드려 맞을 걸. 옛날에 제가 좀 무모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 놓은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외갓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가 쪽에서도 탑을 모시고 석가 쪽에서 탑을 모시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잘 나가는 분이 계시면 서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어저께 맞죠?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대승사 우리 갔었잖아요. 대승사 어제 어, 간발의 차였는데 만약에 오늘같이 추웠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어저께는 좀 덥고 하늘은 기가 막히게 그 사진 되게 잘 나오는 하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 그 뜬돌입니다. 내가 계속 보라 그래도 사람들 안 보더라고. 그 바위가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라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얹어진 돌들이 있어요. 칠부람도 그런 바위고. 근데 칠부람에 가보면 경칠부람에 가보면 저쪽 위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위에가 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이렇게 지금 어디 위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에서 못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그 사부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꼭대기잖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어디서 떨어져서 내려올 수는 없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밑에가 날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층들이 그러니까는 화강암이 굳는 과정에서 이렇게 층들이 있다가 여기가 좀 약한 층이 있으면 거기가 먼저 풍화가 되는 식으로 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신기하죠. 맨 꼭대기에 뜬 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지. 아 이런 게 로켓 배송인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진짜 로켓 배송이잖아. 그것도 포장도 잘했대. 뽁뽁이까지 빨간 보자기에 싸서.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괜찮았었어요. 저는 너무 가보고 싶었던 데라서 거기하고 묘저감하고 대승사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큰 관심은 없었던 데고 그 사브람하고 묘저감이 관심이 있었어요. 예. 이제 공부하다 보면 꽂히는 데가 있거든. 근데 이제 대승사는 생각보다 좋았. 그래서 뭐 큰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좋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묘저감 그 주의 스님이 말씀하신데 그런 이제 암자는 감언이라고 그러거든. 주지라고 안 하고 감언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홍 스님 부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 눈에 보이는 데 있어. 거기 약수터 비슷한 거 있는데 위쪽에 부도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뒤쪽에 있어. 그래서 내가 줌으로 당겼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 나홍 선생님 부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좀 꼭 가봤으면 좋았을 거를 다른 분들이 다 내려가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갔다 들리면 너무 사람들이 기다릴까봐 내가 또 대승적이잖아. 그래 참아 못했어요. 참아 못 갔어. 근데 사부람도 되게 운치 있고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길 원래 좋아해요. 약간 스릴 있는 길, 스릴 있는 길 좋아하고
그리고 단풍 끝물인데도 굉장히 이뻤어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괜찮았었어 저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큰 절이 들어설 만한 기도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애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윤피람 스님이 알았다고 막 우리 출발하고 여러분들 다 출발하시고 내려와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들이랑 같이 막 내려와가지고 네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냐고 막 이러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나 그 보고 얼마나 내가 놀랬는데 그 비구니 스님들 거기 막 내려와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해걸음이라 가지고 나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스님들 나 거기 안 가고 또 딴짓 하다가 남은 줄 알고 낙오된 줄 알고 나 진짜 놀랬거든. 진짜 놀랬거든.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특징이 짧고 이래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게 변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승복의 마법이 있거든요. 승복이 작은 사람은 더 작게 만드는 이게 스머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 윤피람도 좋고 못 가봐서 잘 모르겠고 나중에 묘저감에 나홍스님 부도를 한번 참배를 해서 하러 가야 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나홍스님 부도가 회암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회암사에 있지. 회암사에 있지. 잘 나가는 사람은요 지천에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왜 나홍스님 같은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살이 더 많이 나왔는데 기도를 했더니 살이가 막 늘어나요. 아메바처럼 쫙 늘어나.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성철로 스님 돌아가시고 뭐 살이가 108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나홍스님 200가 훨씬 넘어요. 그렇게. 그래서 나홍스님 어떻게 보면 모셔놓은 그런 부도들이 전국의 지천으로 막 수십 군데 이상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는 당신이 출가하신 데니까 또 부도가 있는 거고 양주 회암사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리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눠버리는 거지 문도들이. 나도 좀 멋있게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시신이면 못 나누지. 시신이면 나눠주세요 그러면 두 군 드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왜 그래?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실력사에도 모셔져 있는 거고, 실력사에도 모셔져 있는 거, 북한에도 모셔져 있어요. 북한에도 모셔져 있고. 왜 오대산 북대에 나홍스님 부도가 안 모셔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나 안 그러면 사실은 영감사 쪽에 사고 쪽에 나홍스님 부도가 거기서 사셨거든. 그런데 왜 거기에 안 모셔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셔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분은 그렇게 여러 군데 다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화장을 하고 사리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님도 시신을 나누면 시신 나눠서 모신 거는 우리 이번에 낙양 갔을 때 본 관우무덤이죠. 관우무덤, 목무덤, 몸무덤 이렇게 두 개로 오나라에 의해서 이게 잘리니까 그래서 목무덤과 몸무덤. 시신이 나눠서 묻힌 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대표적인 게 박혁거세 오릉이죠. 오릉. 그래서 박혁거세가 살해당한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는데 5개로 떨어졌대요. 몸이 5개로 확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5개를 합쳐서 꼬매갖고 이렇게 무덤을 써주려고 했더니 합쳐주려고. 그랬더니 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방해했대. 그래서 5개로 해서 오릉.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사릉, 뱀 무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뱀이라고 하는 건 용과 관련된 미르랑 관련된 걸 거거든. 그래서 그 동네 어떤 토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도레인이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지배층이었고
그게 나중에 되치기를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는데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헌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얘기가 그대로 실려 있고 그다음에 오릉이라고 하는 데가 그 경주 톨게이트 밖으로 바로 나가면 그 오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릉 안에 전부시대 실처가람지 중에 하나인 담엄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아령정이 있습니다. 아령, 그 박혁거세 마누라, 닭부리. 음, 닭부리 같이 생겼대. 여자가. 입이. 병순이 보살 비슷합니다. 거기서 그 물로 씻었더니 부리가 떨어졌대. 가서 물 한번 마셔볼 거를 권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많이 나오신 분들이 베란다 돌출형들이 이제 좀 눈이 좀 이렇게 노안이 되면 그 유리문에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그나마 맞박 박으면 다행인데 요거 부딪혀가지고 여기 또 이제 치아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유리가 요즘 너무 튼튼해서 슬픕니다. 비가 눈이 왔는데 머리하고 입술 위에 떨어지시는 분들 입술 위에 쌓여.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는 하고 들으셔. 그래서 위대한 분들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시기를 원하니까 사리들이 나눠져 있다더라.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 나라에 가서 낳고 와라. 그건 이제 조금 뭐랄까 부정한 게 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부정에 대해서 싫어한다니까. 애 낳는 거 애는 좋아하는데 애 낳는 걸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알로 나온다라고 하는 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모든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조상들은 전부 다 알로 다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둥이가 튀어나왔나? 전부 알 출신들. 네.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백인은 입술과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이렇게 붙는다. 그 다음에 황인은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그래서 입을 그냥 다물었을 때 윗이빨이 앞으로 나갑니다. 아랫이빨 위로 이렇게 걸려요. 엇걸려요. 흑인은 이렇게 걸려요. 흑인은 이렇게 걸려요. 네, 거꾸로 우리랑 반대로 걸려. 그래서 흑인도 돌출형이 많은데 흑인은 강력한 돌출형이 있고,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 황인들은 불이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양악을 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양악했다가 입 좀 넣다가 인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고, 괜찮아요. 뭐 불이 좀 나오면 뭐 어때? 이미 다 살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경은 보호돼요. 충돌할 때 입이 나가서 그렇지 안경이 보호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로 나오는 거를 약간 부정하다라고 보고, 근데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화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생, 신들은 변화해서 태어난대. 그냥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싹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나온대. 그리고 극락에서는 연화화생, 연꽃에서 태어난대. 네, 연꽃에서 태어난대. 그러니까 더러움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최고 고등한 존재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양육이지. 배양육까지 태어나는 게 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지는 게 약간 배양육 돼가지고 애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알로 해서 다 쌓여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알에 쌓여 있으면 엄마 뱃속에서 쥐어 뜯지는 않겠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엄마랑 부모랑 자식이 왼수인 경우에는 쥐어 뜯는데 애가. 뭐 쥐어 뜯기는 뭘 뜯겠어.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친정에 가서 태어나게 하다가 중간에 룸비니에서 이제 날짜 계산 잘못하고, 옛날 사람들이 오르지. 그리고 가마 타고 가다가 충격 진동 이런 거 생기니까 몸에
자, 그런 사람 있잖아. 나 제일 이해 안 되는 놈들, 내가 그런 놈들인데. 만삭인데 왜 비행기로 여행을 가냐고. 그러다가 중간에 문제 터지면 회항한다니까. 아, 그런 거, 아니, 비행기 안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아니, 가다가 회항하면, 지 한 사람 때문에, 아니, 그게 생각지도 않게 뭐 혈압이나 이런 걸로 쓰러진 거는 우리가 납득을 해요. 근데 만삭인데 뭐하러 타가지고 양수 터지면 비행기 무조건 회항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일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정이 있잖아. 다 날아가는 거죠. 아니, 다음 비행기 태워줄게요. 야, 그게 뭐 장난해 지금? 내가 놀러 갔어. 예를 들면 지금 어디 패키지로 가서, 야, 그러면 하루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 보고 있으면. 아니 뭐 미국 가서 날라고 하고 이런 건 내가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거의 얼마 안 남았으면 집에 좀 누워 있어. 왜 그 몸으로 비행기를 타? 와, 근데 그 자리에 내가 타고 있어도 차마 이 말을 못 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뭐 중대사례 하면서 애를 난다는데 거기다 집에 좀 누워있지. 그럼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하겠지. 내 일정은 지금 날아가는데, 아이씨. 이게 무슨, 아우, 진짜. 하고 참고 있겠지. 그걸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짜증이 안 나는 건 아닐 거야. 그건 뭐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야 되거든. 만삭이면 그런 환경 변화에서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터지면 진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나오신 분이 부처님이라더라. 룸빈이. 룸빈이. 태어나셨어. 오늘 태어나셨어. 태어나시니까 친정으로 안 가고 돌아왔다더라. 친정이 싫었나? 나 같으면 그냥 좀 일찍 갈 것 같은데. 친정이 만만해서. 친정이 좀 싫을까? 모르겠어요. 남편이 좋았나?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애를 낳고도 그냥 가도 될 건데 또 다시 돌아왔죠. 그게 얼마나 많은 충격이 됐겠어요, 산모한테는. 그래서 애 낳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거는 부처님한테 엄청난 트라우마였어요. 네가 트라우마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엄마를 어떻게 보면 잡아먹었다. 옛날에.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덮어씌움들이 있었고, 불교적으로는 그걸 방어해내기 위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결국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뭐라 할까, 당신 스스로도 약간 죄책감이 생기는 일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비판하기 좋은, 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죽이고 나와놓고 네가 뭘 대단할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변증을 세우냐면, 부처님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낳은 그 배로는 다른 애를 낳으면 안 된대. 그래서 단종시키기 위해서 갔대. 약간 궁색하죠. 뭐 듣는 이렇게 딱 보면 옛날 사람들은 그걸 믿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무리수 아닙니까? 무리수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좀 들죠. 뭐 그러려나 하면 돼. 옛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어 기제를 필 수밖에 없느냐? 경쟁 종교에서 씹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씹기 좋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 씹을 때
똑같지. 음, 음, 노예라고. 예수가 노예입니까? 로마 밑에 유대인 전체가 예민이었고, 그게 노예자예요. 예민이었고, 그 중에서도 마옥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정도는 하층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개쩔이. 그래서 무학이었고, 무학이다 보니까 주장이 너무 강하고, 원래 그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주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됐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대다 죽었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기독교인들이 보면 또 되게 싫어할 건데. 괜찮아. 그래 악플 달아주면 조회수 올라가고 좋더라. 어. 아. 그래서 그렇게 씹는 거죠. 서로 그렇게 씹으면서 가는 거예요. 뭐. 어.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게 핸디캡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캐롤에 왕이 나셨도다. 왕은 무슨 개뿔이 마국간에서 말 태어나는 거지. 무슨 마국간에 소나 말이 나오는 거지. 뭔 왕이 무슨 마국간에서 나와? 왕이 마국간에서 나오면서 소한테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나오냐? 뭐 동물 파괴주의자야?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월드 이러면서 뭐 나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왕이 나셨도다. 나 그거 걔네들도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리고 유럽의 성당들 가봐. 예수에 대해서 치장해 놓은 걸 보면 최고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야. 왜? 꿀리거든. 쩌리에 꿀리거든. 근데 불교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하려고 잘 안 해요. 왜? 그냥 원래부터 우리 왕자인데 뭐. 우리 왕자잖아. 그거 꼭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가방끈을 약간 선호하는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자격지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종교랑 관련된 핸디캡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리고 불교는 그거 굉장히 많이 공격당했어요. 굉장히 많이 공격당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 방어 기제들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십계명에도 보면 기독교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많이 했다는 얘기요. 많이 한 거야. 그 유목 문화가 원래 그런 거거든. 지금 우리가 유목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자유롭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 그래갖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 할례 이런 거 하고 여성 할례 뭐 이런 거 있거든. 그 아주 좀 잔인한 거거든. 그게 다 그런 거. 이게 남성주의 사회 안에서 그걸 정리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성은 안채에만 있어야 되고, 잘 나가는 여자들, 집안 여자들은 안채에만 있어야 되고, 사랑채나 바깥채 일은 신경 쓰면 안 되고, 내 명분을 바로잡고. 그래갖고 조금 이제 박한 장관이 이제 좀 그 새로운 여종에게 눈을 돌리면 걔 잡아다 조지고. 그런 거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옛날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오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점을 본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성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조선시대 때도 다 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도 다 했었습니다. 처음 태어나면 왜 점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커서 뭐가 될까를 점보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죽을까를 보는 거예요. 죽을까.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죽을까. 자식이 귀한 집에서는 다 그거 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교적으로 불교가 이제 활성화된 뒤로는 동아시아에서는 머리를 깎고 한번 출가시키는 문화들이 다 있고, 그렇게 출가까지는 안 시키더라도 머리 삭발하는 문화로 남아있고, 그거 내가 찾은 거잖아. 왜 삭발했는지. 예, 그게 불광항 이연과 관련된 현장 스님이 만든 풍토죠. 당고종 이치가 그 지병이 있어서 사람이 잘 못 움직이거든. 개인적으로 통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자식에게 유전됐을까 봐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럼 절에다 넣어서 삭발을 하고 수계를 불광왕이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유행을 해서, 우리 애도 저렇게 하면 나쁜 기운이 끊어지고 좋은, 그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유행을 하고, 그게 삭발 풍습으로, 어린애를 삭발시키는 풍습으로 남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점을 보고 얘가 잘 살 건지, 어떨 건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예.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꼭, 혼인 날짜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짜 잡는 길에 애들이 잘 살까 또 한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좀 볼 때 좀 이렇게, 눈 좀 이렇게 한번 더 크게 이렇게 보면 되지? 그거랑 다르다. 원칙이 다르다. 날 잡는 거하고 사주는 달라요. 못하냐? 제가 못하는 건 아닌데, 맞추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게 점쟁이 팔자가 있어요. 점쟁이 팔자가 있는데, 점쟁이 팔자인 사람은 대충 돌려도 상대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점쟁이 팔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대로 다 한 거야. 그런데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되게 잘 맞춘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 걔가 배운 적이 없는. 우리는 아는 거야. 서로.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상태가 안 좋다고 그쪽으로 간 거거든? 잘 맞춘대. 내가 훨씬 더 이런 거 잘하는데, 저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내가 알기로는 저거 그쪽에 젬뱅인데,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질이 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던져서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겐토를 잘 안 때려요. 겐토 때리면 발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언제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겐토를 때리면 안 돼. 뭔 뜻이냐면 이 사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 야리하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심심하니까 어렸을 때 이런 쓸데없는 것도 많이 배웠어. 이런 것도 다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점 보는 걸 한 16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점은 통계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개연성에 관한 약간 MBTI나 아니면 뭐 혈액형 갖고 이렇게 성격 분석 뭐 그 정도 이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맞추기도 어려워. 그러나 맞는다는 사람들은 불안할 뿐인 거지. 맞을 거라는 생각 잘 안 합니다. 왜? 조선시대 사람이든 고려시대 사람이든 현대와 같은 사회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다 죽었다니까. 다음 생이라니까.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환갑에도 다시 시집가. 그걸 점쟁이가 이해할 것 같냐? 조선시대 점쟁이가? 이 사람은 간 사람인데 영혼 결혼식인가? 이제 이렇게 보겠지. 아니야. 왜 그게 뭐 이상해? 지금은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가 나돌아다니고 뭐 이런 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맞벌이가 좋은 거예요. 여자가 생활력이 있어야지. 외벌이가 되냐? 아니 지금은 그런 시절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걔네가 하겠냐고. 조선시대 사람이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 한의학에서 뭐 살 뺀다 하는데 말 같지도 않아서 한의학은 살을 찌게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지 살을 뺀다는 개념이 없었다니까. 지금같이 영양이 충만해진 세상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점과 관련해서는 그거 하잖아.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황제가 며느리를 볼 때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점을 봐요. 잘 맞는지. 그럴 것 같지 않아? 딱 했는데 보면 점쟁이마다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 배운 게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럴 때는 오행가의 말을 듣는다. 이럴 때는 음양가의 말을 듣는다. 이러면서 종목을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황실에서도 동일한 답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주역 같은 거 배울 때 주자가 쓰는 서법에 보면 점은 같은 점사로 두 번 치지 않는다가 있어요. 왜? 똑같은 거 안 나와. 똑같은 거 안 나와. 그러니까 같은 점사로 두 번 치면 점을 두 번 치면 점신이 노한데 뭐 말 같지도 않은 똑같은 거 안 나오니까 사기 치는 거요. 그게. 그래서 점은 참고만 삼는 거지. 그걸 막 믿고 막 할 정도까지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궁합은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꼭 궁합을 보고 싶어 그러면 처음 만날 때, 그러니까 중매나 이런 거 할 때 궁합을 보는 거고 애들이 좀 만났으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미 조탁하는데 뭘 어떻게 해. 조탁하는데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참고 정도, 그러니까 뭐 약간 성격 검사 이런 정도에서 참고만 하는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점 보는 걸 어느 정도 이상 배워놓으면 점쟁이한테 안 속아. 그리고 점쟁이가 점을 볼 때 제가 뭘로 보는지 알아. 쭉 이렇게 저게 짱구를 굴리는구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구만. 이게 보여. 그러면 내가 점쟁이만큼 잘하냐? 못합니다. 그냥 보는 눈만 있어. 걔는 그것만 전문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나보다 잘해.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 볼 줄은 알지. 그게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복근시 3개월 배우다 때려쳤는데 나 답답해서 때려쳤어. 짝대기라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아이씨 안 하고 만다. 내로 때려쳤어. 그때도 벼루는 사고 또 세트는 갖췄습니다. 세트는 갖췄습니다. 제가 또 세트 갖추는 데 또 일가견이 있거든. 뭐든지 배우려면 연장부터 갖추는 거요. 딱 이래가지고 그때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나 때려쳤다니까. 그 짝대기 긋는 거하고 뭐 먹을 가는데 먹이 갈다가 놓으면 서야 된대. 이렇게 반듯하게. 그러니까 반듯하게 가르라는 얘기야. 이렇게 마음 자세가 중요하대. 이게 마음 자세를 나타낸대. 그래서 내가 먹물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냥 먹물 나온 거 쓰면 되지. 이게 뭐하러 이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중요하대. 중요하면 너나 해라. 이러고 내가 그만뒀다. 평생 먹이나 반듯하게 갈아라. 아니야, 이게 뭐 갈아보면 이렇게 가는 게 쉬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쉽고, 이거 어렵다고. 자꾸 그거 시키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게 한 3개월만 해도 아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글씨 써놓은 거 보면 지가 그렇게 쓰느냐 못 쓰는데 잘 썼다 못 썼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미스터 트롯 보면서 누가 잘하더라. 저놈이 이놈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놈이 올라오면 이거 조작 아니요? 돈 받아 먹은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맞추지는 못하는데 볼 줄은 알아. 볼 줄은 알아.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부처님 벌써 태어나셨어요. 부처님 벌써 태어나. 몇 번 만에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